1월 17일 목요일 오늘의 글로벌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다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경제 지표와 은행들의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감이 지수 반등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앞서 발표된 세계은행의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지난 6월 발표했던 3%보다 크게 낮아진 2.4%로 제시된 것이 시장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다우지수는 0.17% 하락한 반면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02%, 0.22%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초반부 조정 우려를 지우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하향하면서 초반 하락 양상을 띄었습니다. 독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악화 전망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장 마감을 앞두고 미국 산업 생산이 호조를 보인 데다가 골드만삭스 그룹의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드러나 장을 견인했습니다. 영국은 0.22% 하락한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0.3%, 0.2% 상승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경기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에서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가 완만하게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경기가 주택과 자동차 판매 신장에 힘입어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재정절벽 협상 불안감으로 실업 문제에서는 여전히 개선 징후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 같은 연준 베이지북은 오는 29일에서 30일 양일간 열리는 연준의 올해 첫 공개시장위원회에서 보고됩니다. 미국의 지난해 12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3%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지난 10월 허리케인 샌디 영향으로 생산 설비가 피해를 입고 정전으로 조업이 중단되면서 산업 생산이 급격히 위축된 이후 두 달째 반등하며 완전히 정상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12월 소비자 물가는 전월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유가 하락과 수요 둔화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잘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은 28억 9천만 달러,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는 투자 수익이 늘어나고 직원 보상이 크게 줄어든 영향입니다. JP모건 체이스의 지난해 4분기 실적도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고 올해 영업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실업률을 더 낮추기 위해 양적 완화 규모를 추가로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에릭 로젠그린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전망했습니다. 로젠그린 총재는 한 인터뷰에서 양적 완화 규모를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경제가 더 부진할 경우에 가능하다며 유럽이나 중국으로부터의 충격 또는 재정절벽을 둘러싼 정치권의 혼란 등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1월 17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또다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만 소폭 내렸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올랐는데요. 미국 주요 금융사들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4분기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은행들의 호실적과 경제지표 개선 등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했지만 악재도 함께 등장했습니다. 세계은행이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게 만드는 재료가 되기도 했는데요. 자, 어제 우리 시장을 보면 지루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다가 외국인의 현물 매도와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되면서 전강 후 약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또 삼성전자가 150만 원 주가를 반납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과연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자세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일부 전문가들과 함께 돌아오죠.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은 샘플러스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갈공매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또다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만 내렸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무엇보다 시장에 관심이 집중됐던 은행들의 실적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어떤 재료들이 있었는지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수요일 미국 증시는 전략 후강으로 3일 연속 부하권에서 혼조세가 이어졌습니다. 네. 다우 종합지수가 13,511포인트까지 23포인트 하락한 반면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3,117포인트까지 6포인트 상승하고 S&P 500은 1,472까지 0.29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3대 지수 부하권에서 혼조세로 출발 후 전략 후강으로 일중 최고치 부근에 마감하였습니다. 다우는 시초가 하락 출발 후 장중 내내 약부하권에 머무르다 낙폭을 축소하였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부하권 출발 후 장중 내내 상승세가 이어지다 상승폭을 축소하며 마감하였으며 S&P 500은 시초가 하락 출발 후 장중 내내 부하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부합에 마감하였습니다. 소종장에서 애플의 반등으로 기술주와 나스닥 종합지수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 3.0%에서 2.4로 하향 조정하고 미국의 부채 상한 증액 협상에 대한 우려가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하였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을 통해 최근 몇 주간 미국 경제가 자동차, 주택 판매 등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확장 중이고 금융주들이 골드만삭스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상승하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통신, 금속, 철강, 자동차, 방산 업종 중심으로 89개 업종이 하락하였고 금융, 반도체, 에너지, IT 업종을 중심으로 51개 업종이 상승해 지수 대비 하락 업종이 많았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 30 종목 중 11개, 나스닥 100 종목 중 41개, S&P 500 종목 중 176개 종목이 상승하여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애플, 휴렛패커드, 골드만삭스가 모두 4% 이상 급등하고 야후, 제록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인텔, 월트 디즈니, 셔브롬, 마이크론 등이 상승하며 장을 주도하였습니다. 반면 델 컴퓨터, 보잉은 3 내지 4%씩 큰 폭 하락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휴렛패커드가 결사 매각건으로 4.1% 급등하고 골드만삭스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로 4.1% 폭등했으며 애플 또한 강하게 반발 매수세로 4% 이상 급반등이 전개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시장 분석을 해보면 시가총액 비중이 큰 애플이 전일 급락 후 금일은 재차 500불을 회복하며 4% 이상 반등했습니다. 애플은 400불까지 추가 하락도 여기에서 반등세가 이어질 반등도 가능한 구간에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 영향이 크다 할 수 있는데 미국 증시는 애플에 여기서 추가 하락하든 아니면은 반등하든 상관없이 상승 흐름이 견조하게 유지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받더라도 조정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추천 종목으로는 휴렛패커드, 야후, 아마존, 이베이, 시스코, 리서치모션, 마이크론, 인텔, 제록스 등 기술주와 JP모간,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선트러스트 뱅크 등 금융주 그리고 메이시스, 제이시페니, 셔브론, 엑스모빌 등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전략으로 다우지수 하락과 애플 주가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자동차, 반도체, 전자상거래, IT, 금융업종 중심으로 시장은 견조한 상승 흐름이 전개될 것이니 매수 전략을 지속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13년 다우지수 사상 첫 15,000포인트 돌파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호실적을 발표한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고 또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애플의 주가가 반등하면서 IT 업종도 동반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야간 선물지수 마감 상황도 궁금한데요. 살펴봐 주시죠. 네,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은 262.35에 0.9포인트 상승해서 전략 후강세를 보였습니다. 저점 260.95, 고점 262.50으로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은 17,449계약으로 4일 만에 모처럼 증가하며 활발하였습니다. 시초가 261.50후 강보합의 출발 후 당초반 경계매물 출회로 260.95까지 하락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외 증시의 안정과 주간 시장 낙폭에 대한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이 증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자 자정 전후를 기점으로 꾸준히 상승폭을 확대하며 당일 고가 부근에 마감하였습니다.
개인이 595계약, 기관이 251계약 매도하였고 외국인이 855계약 매수하였습니다. 오랜만에 기관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개인과 기관의 매도대 외국인의 매수가 크게 충돌하였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선물 상승으로 콜 옵션은 10에서 20% 상승하고 풋은 10에서 20% 하락하였습니다. 콜은 장 초반 저점 대비 20% 정도 상승하였고 풋은 고점 대비 20% 정도씩 하락하였습니다. 네. 자, 어제 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추가 조정이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추격 매수 자제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우리 시장 역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전망과 함께 자세한 대응 전략도 살펴봐 주시죠. 네, 전일 국내 증시는 월요일 폭락에 대한 반발 매수의 위입으로 시초가 강보합 출발 후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와 프로그램 매수로 1996포인트까지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또다시 현물, 선물을 순차적으로 매도하고 오후장에는 프로그램 매도 물량까지 1,700억 원 가까이 쏟아지면서 삼성전자, KTNG, 한국가스공사 등을 중심으로 1970포인트까지 낙폭을 확대하다 장막판 낙폭을 소폭 축소한 채 마감하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국내 시장을 점검해 보면 화요일 2,000포인트와 5일선, 21선을 차례로 붕괴시킨 후 어제 반등을 시도하다 1995포인트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1980포인트마저 붕괴되어 박스권 저점이 1950포인트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박스권 하단이 확대되며 1950에서 2020포인트 사이의 조정이 전개되더라도 추가 낙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선물과 지수 관련 대형주를 중심으로 기간 그리고 지수의 추가 조정이 전개되면서 현물 시장의 종목별 순환 매장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선물 옵션은 박스권 하단이 260포인트를 하회하며 258포인트까지도 박스권 조정이 전개될 수 있겠습니다. 종합지수가 아직은 조금 더 쉬어가는 자리로 변동성 구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일 시장은 시초가 상승 출발 후 종합지수 1985, 선물지수 263포인트 전후를 고점으로 추가 조정이 전개될 수 있겠습니다. 전일처럼 정강 후약이 재현되며 급등락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대응 전략으로는 장 초반 반등 시 추격 매수 자제하고 반등 시에 오히려 선물 263포인트 전후에서는 선물을 매도하고 하락 시에는 선물지수 261에서 260포인트 사이에서는 청산하면서 박스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단 선물 매도할 경우에 예상과 달리 선물이 상승 폭이 큰다면은 반드시 손절가를 지켜야 됩니다. 손절가 폭은 진입가 대비해서 0.5포인트를 제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지수 반등 시 공격적 매수 자제하고 가능하면 매도 관점에서 시장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고점은 종합지수 1985, 선물지수 263, 저점은 종합지수 1960, 선물지수 259포인트, 상승시 저항선은 263.3포인트, 하락시 지지선은 선물지수 260포인트를 제시하며 최대 변동폭은 선물로 상한선 264, 하한선은 258포인트를 제시하겠습니다. 금일 옵션 매매 전략은 콜 매도, 양 매도한 후 장중 차익 실현 전략입니다. 콜 매도는 지수 반등 시 선물 263포인트 전후에 진입하여 선물 264 돌파 시에는 손절을 하시고 양 매도는 양매도 진입 후 지수가 행보하거나 상승 하락을 반복하며 일정한 범위를 유지할 경우에는 수익이 좀 크게 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수 변동에 따라 장중 콜풋 진입가 청산이 반복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추가 낙폭이 크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쉬어가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추격 매수 자제하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이슈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세계은행이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세계은행 쇼크 때문에 네. 이 리포트 쇼크 때문에 뉴욕 증시가 좀 주춤했죠. 세계은행이 로버트 졸릭 총재가 이제 사임한 이후에 김영 총재가 이제 바톤을 바꿔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 수치를 OECD나 IMF 뒤를 이어서 대부분 이제 보수적으로 전망을 했었는데요. 총재가 새로 바뀌고 난 다음에 공격적으로 현재 바뀌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6월에 제시했던 종전 3%에서 2.4%로 0.6% 하향 조정한다라고 세계 경제 성장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뉴욕 증시가 예상치 못한 부정적 요소로 현재 이를 받아들이게 됐는데요. 특히 세계은행은 미국의 경기 회복이 여전히 더디다는 측면을 강조를 했습니다. 세계은행은 IMF가 올해 초에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로 유지하고 있고 비교적 세계은행이 가지고 가고 있는 보수적 시각이 IMF나 OECD를 후행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이런 흐름에서 선제적으로 조정한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종전 2.4%에서 0.5% 내린 1.9%로 내린 것도 특기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경제 성장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올해 좋지 않은 부분은 선진국 경제의 부진 탓이다라고 그 배경을 밝혔습니다. 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올해 첫 방송에서 올해 경제를 이끌어갈 두 가지 화두로 저희가 이제 로우 그로스 이코노미, 저성장 경제와 임발란스, 불균형 문제를 지적을 해드렸는데요. 이런 흐름이 세계은행의 현재 경제성장 보고서에서 그대로 목도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세계은행은 미 의회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장기적인 플랜과 해법을 내놓지 않을 경우 그 부정적 여파가 개도국까지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악재로 작용했던 세계은행의 전망 보고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유로존보다 미국의 상황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의 경제가 세계 네.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임 총재인 세계은행의 로버트 졸릭 총재는 유대인이고 미 재무관료 출신이라는 점, 이런 점에서 미국에 대해서는 온건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새로 부임한 김영 총재는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미국의 리스크 부담을 현재 그대로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은행은 미국이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이를 다시 연장하는 것은 리스크 부담을 회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개도국의 경기가 부진해질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해 줄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선진국 경제의 부진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의 그 배경으로 꼽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제 그 독일의 4분기 경제 성장률 잠정치가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진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영국도 4분기에 다시 경기 위축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한도와 관련된 부분도 부분 타결에 현재 그치고 있고, 정부 지출 감축이 자동적으로 양당이 합의를 못할 경우 올해만도 1,100억 이상의 재정 지출 감축이 현재 예고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세계 경제의 불안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개도국은 올해 평균 5.5%로 지난해 대비 5.1% 대비해서는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현재 보고 있지만, 중국과 브라질, 인도와 멕시코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했다는 점을 보면 개도국의 핵심 국가들은
올해도 여전히 좀 부진할 것으로 현재 세계은행이 보고 있고요. 네. 특히할 만한 부분은 유로존이 올해 하반기에 경기가 좀 돌아설 것이다라고 경기 회복세를 점치는 기관들이 많은데 세계은행은 올해 0.1% 수준에서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 것이라고 봤다는 점, 이런 점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부채 한도 상한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플랜이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아시아 주요 국가의 일본과 중국의 전망은 어떻는지도 궁금합니다. 살펴봐 주시죠. 그렇죠. 우리 시장에는 이제 그 중국 경제가 네. 상당히 관심이 많죠. 중국에 대해서는 비교적 낙관적 견해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조금 경제 성장률 수치는 떨어지겠지만 8.6%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정도면 상당히 후한 점수를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일본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0.8%로 지난해 1.5% 성장에서 절반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센카쿠 열도와 관련된 중일 분쟁의 그 흐름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따라서 상반기 이후에 하반기 일본 경제 성장률의 변동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어서 중국과 관련된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 성장이 주춤해지면서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도 상당폭 줄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지난해 말씀드린 게 있어서 그 데이터를 좀 찾아봤는데요. 네. 지난해 4월 19일 날 저희가 중국의 외국인 투자가 급격하게 그 유출되고 있다는 방송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유출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지난해 토탈로 중국의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가 줄어들었는데요. 1117억 달러 하나로 환산하면 약 118조 원 정도로 현재 추산을 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 1160억 달러에 대비해서는 조금 줄어든 수치고요. 이렇게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줄어든 것은 2010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라는 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부분에서의 유출이 가장 컸습니다. 10.3%가 나타났고 제조업 부분에서 6.2%가 급감했고 서비스 부분에서 2.6%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월별 흐름을 보면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12월에 마이너스 4.5%로 점차 줄어들고 있지 않는 점이 현재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EU 지역에서 3.8%가 줄었고 미국에서도 4.5%가 줄었습니다. 아시아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10개국에서도 4.8%가 줄어드는 등 늘어난 지역이 없다는 점, 이런 점도 공통 분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의 이 해외 직접 투자가 줄면서 반사 이익을 누린 곳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지역이 대표적으로 있습니까? 네, 그 비율로 봐서는 네. 일본이 가장 많이 늘었고요. 이 부분은 조금 의문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네. 미국도 큰 규모로 늘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가 4.5%나 늘었는데요.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유입이 된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31억 3천만 달러가 늘었고요. 일본은 73억 8천만 달러가 지난해 증가한 수치가 나타나서 16.3%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는 부분은 9월까지 증가세가 좀 크게 나타났는데요. BOJ가 양적 완화를 공격적으로 단행하기 전에 엔화의 강세가缓慢하게 나타난 부분에 외국인 투자가의 베팅이 좀 많았다는 점, 그 다음에 니케이 지수가 지난해 23%의 연중 수익률을 보인 것에 보면 주식시장으로의 유입도 활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9월 이후에 현재 외국인 투자가 일본 쪽으로 주춤한 것은 이 센카쿠 열도의 분쟁으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들이 현재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고 새롭게 들어선 아베 내각이 현재의 경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항상성을 가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현재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직접 투자가 늘어난 부분이 중국에서 줄어든 부분을 상쇄를 했고 특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부분도 늘었다는 점, 이런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줄었다라는 거는 중국의 제조업체도 타격이 클 것 같은데 올해의 전망은 어떤지도 궁금하고 중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결국 그 블랙홀, 네. 외국인 투자의 블랙홀이 중국이다라는 것은 뭐 투자자 여러분도 상식으로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그 동력이 현재 꺾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올해는 지난해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현재 유지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그나마 좀 위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제조업 직접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중국의 임금이 상승하는 흐름이 가파르게 현재 나타나고 있고 그 국제 경쟁력에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현재 부상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도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생각구 열도 분쟁으로 인해서 일본이 중국에 투자한 직접 투자들이 동남아시아로 생산 거점을 옮기거나 일본으로 다시 회귀하는 리쇼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도 중국에 들어가는 외국인 직접 투자의 현재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상무부 부장인 천더민 상무부장은 올해 외국인 직접 투자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는 나타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보호와 생태산업, 중소도시 건설, 이런 부분에 현재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 의도대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톤을 유지할지는 상반기가 지나야 그 윤곽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계은행의 경제 전망 보고서 그리고 중국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줄고 있다는 소식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와이즈인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가 끝내 1970포인트대로 밀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사흘째 파란불이 들어왔는데 무엇보다 수급이 좀 불안합니다.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강해지고 있는데 어제도 오후장 들어서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이었어요. 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갖고 역시나 지수 압박감도 커지고 있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점 해외발 여러 가지 좀 악재와 그리고 국내적인 리스크가 좀 재부각되면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어제장에 좀 더 나타났고 장 초반 매수세 보였던 외국인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도 압력이 더욱더 커짐에 따라 갖고 코스피도 하락 반전되는 모습으로 어제장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피 어제장 6.2포인트 하락세 보이면서 0.3%대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1977.45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 보였지만은 그래도 코스피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선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0.3포인트대 0.07% 하락 흐름 보이면서 507.68을 기록을 하였지만은 장중에는 512선까지 근처까지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서 역시나 좀 그동안에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가 강했던 측면이 어제장에서도 나타났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특징 업종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종의 급등세가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 보였습니다. 대형 건설사 대부분 종목군들 3에서 5% 이상의 급등세 그리고 중대형 건설사까지도 두 자릿수 넘는 상승세 보인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 GS건설이라든가 SK건설에 대한 공동 수주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도 물론 있겠지만은 역시나 신정부에 대한 인수위가 본격적으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작용하면서 건설업종 급등세 보였고
코스닥 테마주 흐름도 상당히 좀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테마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인수위 관련된 과학 기자재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도 급등세 보이고 있다라는 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제장도 약간은 이슈와 그리고 모멘텀이 집중되었던 종목과 업종 쪽으로 급격하게 수급이 약간 쏠리는 모습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어제 삼성전자가 150만 원 주가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대장주가 연일 약세를 보이니 코스피 지수도 함께 빠지고 있는데 또 어제 시장에서는 4분기 실적이 잠정치보다 낮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등장하기도 했죠. 그런데 밤사이 호재가 하나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네덜란드 특허 소송에서 애플을 이기기도 했는데 오늘 좀 주가 반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료가 될까요? 네, 우선 뭐 결론적으로 그동안 삼성전자 이 네. 애플과 소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주가에 크게 악영향은 주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반영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반등세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뭐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갖고 중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랠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장 애플이 어느 정도 좀 급등세를 미국장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다시 한번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애플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나왔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에 대한 경쟁력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금 미국 내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뭐 일각에서는 몇 달 안에 이 삼성전자의 시총이 애플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프리미엄은 충분히 아직까지도 유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150만 원대 이하에서는 약간은 저점 형성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아닌 우리 국내 시장에 대한 앞서 말씀드린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 시각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많이 샀고 많이 보유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도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개별 종목만 봤을 때는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는 약간은 시장 불안 요인으로 약간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은 외국인 수급에서 조금은 찾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애플의 승소 소식은 큰 호재가 되진 않겠지만 150만 원 아래에서는 주가가 저점을 형성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외국인이 나흘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매물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네, 우선은 뭐 지금 시점 아무래도 순차익 잔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청산이 안 된 그런 물량이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매물 압박감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외국인들에 대한 선물 매도 어제장 현물과 선물에 대한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매매 패턴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장에서도 그러한 흐름이 만약에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베이시스가 악화됨에 따라 갖고 프로그램 매물 압박감은 커질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외국인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금 시점 환율 상당히 원화 강세에 대한 기조가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제는 그 추세가 약간은 좀 꺾일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050원대 아래 즉 1,050원 아래가 깨진다라고 한다면 1,000원이라도 내려가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감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뭐 지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이제는 약간은 상승 쪽에 무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에 주식을 보유한다라고 한다면은 환손실에 대한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순매도 기조가 이어진다라고 단정질 수는 없겠지만은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염두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한번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뭐 연일 좀 대형주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해봐야 할지 고민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코스닥 테마주와 함께 오늘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뭐 대형주 흐름에 있어서는 약세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닥이라든가 그리고 만약에 업종별 흐름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슈가 집중되는 업종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장 시작 전이기 때문에 어떠한 업종군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단정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장 초반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가장 눈에 띄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업종군들을 전략을 세우신다라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좀 더 예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내수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조금은 어느 정도 모멘텀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뭐 신정부와 관련된 그런 부분도 분명히 호재성 재료로 내수주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미 원화 강세 어느 정도
원화 가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수입 물가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낮아졌다라는 거, 즉 유통과 관련된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여러 가지 물품을 수입하는 그런 업체들에 있어서는 실적 개선 모멘텀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업종군 쪽으로 만약에 투자 심리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캐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매수 관점 대응 전략도 유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백화점 관련 업종군들에 대해서 지금 시점 실적 모멘텀과 그리고 앞으로의 경기 회복 기대감, 소비 심리 개선 기대감이 작용을 해주면서 롯데쇼핑을 비롯한 백화점 관련주들에 대해서 추가 상승 여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수와 관련된 그리고 그와 관련된 실적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 업종과 종목 쪽으로 장 초반 한 번쯤 유심하게 살펴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 뭐 애플의 주가가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IT 부품주에 대한 우려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IT 부품주들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한번 궁금한데요. 네, 우선 뭐 애플 관련주들에 대한 급등세가 오늘자 만약에 나와준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약간 분할 매도하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약간은 좀 싸다라는 인식 속에서 $500 선을 회복해준 것이 경쟁력이라든가 그리고 혁신적인 그러한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지금 시점 애플 관련된 아이폰 5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 심리는 썩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만약에 그러한 종목군들 올라와 준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 관련 최대 수혜 업종 종목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IT 부품 내에서도 지금은 애플이 아닌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 쪽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장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자동차 관련주가 좀 반등세를 보였다라는 걸 텐데 현대차 20만 원대 초반의 주가는 좀 회복을 하고 있다, 지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지 자동차주에 대한 전망도 함께 궁금합니다. 네, 충분히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만 원대 가격 지지는 확실하게 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환율적인 측면 하락보다는 상승 쪽이 약간 무게가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현대차도 그와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어제장 엔화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현대차는 그동안 엔화 약세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급락세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엔화 강세가 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주가 회복세 충분히 22만 원대까지는 빠르게 반등세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지금 시점 주가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이 자동차 업종에 무게 두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자동차적 관심 많으신 분들은 오늘 한번 과연 매수해봐도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현대차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현대차 충분히 매수 가능하시고 목표가 22만 원 설정해 드리겠지만은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부품주는 지금 매수가 약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완성차 업체 대비해서 환율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위험도가 더욱더 높아지는 그런 업종인 만큼 자동차를 접근하실 때는 자동차 부품보다는 차라리 완성차 업체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자동차적 관심 있으셨던 분들 대응 전략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문화 콘텐츠 관련된 부분의 기대감이 다시 한번 높아짐에 따라 갖고 그와 관련된 종목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역시나 CJ, CGV 같은 종목군들 충분히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우선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역시나 영화 산업에 대한 지금 시점 시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영화 산업 약간은 사양 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왔지만은 지속적으로 영화 문화에 대한 역시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한국 영화에 대한 흥행이 계속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갖고 극장에 찾는 그러한 이용객들도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화 산업에 대한 어느 정도 질이 많이 높아짐에 따라 갖고 관람하는 관광객 수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성수기와 비성수기 간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4분기 실적 기대가 대표적으로 흥행작들이 상당히 많았던 그러한 시기인 만큼 기대감도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느 정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목표가 36,000원대까지는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 32,0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9,000원대 형성되었던 추세적인 강세 흐름은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이 종목 손절에 대한 의미를 두시는 것보다는 언제 얼마만큼 빠르게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냐가 좀 문제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상승 쪽에 무게 두시면서 이 종목 34,000원 부분에서 매수하셔갖고 36,000원대 부분에서 파신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유효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전해지고 있는 종목이었죠. CJ CGV까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자, 도움 말씀에는 와이즈인베스트 신기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해 발사 16분 전에 카운트다운이 중단됐던 나로호가 오는 30일 3차 발사 시도에 나섭니다. 위원회는 지난번 발사에서 문제가 된 부품을 모두 새 것으로 교체하고 상단 로켓의 킥 모터도 점검을 마쳤습니다. 아이폰 5 출시 계기로 높아졌던 북미 소비자들의 아이폰 구매 의향이 3개월 만에 신제품 출시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는 가파르게 상승해 지난해 12월 조사에서 전체 21%가 갤럭시 제품의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수 침체 한파까지 겹쳐 소비자 지갑이 얼어붙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신용카드 국내 승인액은 2011년 12월보다 7.1% 늘어나는 데 그쳐 금융위기 충격에 극에 달했던 2009년 초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둔화했습니다. 지난달 취득세 감면 막달 효과로 주택 거래량이 총 10만 8,482건으로 전월 대비 50.6%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주택 경기 침체 속에 지난 한 해 주택 거래량은 73만 5천 건으로 2011년에 비해 25%나 감소했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11월 16 직전에 멈췄던 나로호가 이달 말 다시 발사대에 오른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 발사 계획이 어떻게 잡히게 된 겁니까? 예, 지난해 발사 16분을 앞두고 카운트다운이 중단됐던 나로호가 오늘 30일 다시 발사 시도에 나섭니다. 나로호 발사관리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통해 오는 30일로 발사 예정일을 정하고 3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를 예비일로 설정해 국제기구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예정 시각은 일단 30일 오후 3시 55분부터 7시 반 사이인데요. 최종 발사 시각은 날씨 등을 고려해서 당일 발사 오후 1시 반쯤에 결정됩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이번이 세 번째 발사 시도이기도 한데요. 현재 준비 상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나로호가 발사된 것은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였는데요. 첫 번째는 위성 덮개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나로호 과학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지 못했고, 두 번째 시도에서는 지상과 교신이 두절되며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 발사체를 쏘아 올렸지만 위성 궤도 진입에는 실패하자 한국과 러시아 연구진은 마지막 기회인 3차 발사 시도에서는 치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단 로켓 추진체를 제작한 러시아와 세 차례만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3차 시도에서 발사대에서 로켓이 쏘아 올려지게 되면 성공하든 실패하든 나로호 발사 시도는 그걸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러시아의 연구진들은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문제가 발견되면 아예 발사를 중지시키고 빈틈없는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당국은 일단 지난해 11월 29일 발사 직전에 문제를 일으켰던 전기 계통은 모두 손봤고 발사 예정일 이후 전후의 날씨도 나쁘지 않아 이번만큼은 기술적 문제나 일정 차질 없이 무난히 발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아이폰 5의 인기가 예상보다 저조하면서 애플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또 국내 관련주 역시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수요가 국내뿐 아니라 북미에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죠. 예, 아이폰 5 출시를 계기로 북미 소비자들의 아이폰 구매 의향이 3개월 만에 신제품 출시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장 조사기관인 체인지 웨이브가 지난달 북미 지역 소비자 4,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향후 90일 안에 아이폰을 살 계획이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전체의 50%였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아이폰 5 출시 당월인 9월 때보다 약 20%포인트 줄어든 것이고 출시 이전인 6월 조사 때와 같은 수치입니다. 반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난 12월 조사에서는 전체의 21%가 90일 이내에 갤럭시 제품을 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여전히 10명 중 5명은 아이폰을, 2명은 삼성 갤럭시를 사겠다고 구매 의사를 밝힌 것인데요. 절대적인 비중은 차이가 아직 크지만 갤럭시는 출시 이후에 사겠다는 구매가 오히려 늘었고 아이폰은 줄어든 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네, 이 애플의 아이폰 5 판매 부진으로 애플의 주가가 그동안 좀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국내에서 아이폰 관련 IT 부품주들의 흐름도 마찬가지였죠. 이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아이폰 5의 글로벌 판매량이 목표치인 4,500만 대에서 5천만 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2,500만 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올해 아이폰 5에 사용되는 LCD 주문량을 절반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애플의 부품을 공급했던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 실리콘웍스 등 국내 IT 부품주의 주가와 실적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부터 한파가 이어지면서 소비를 더 위축시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드 사용액 증가율이 한 자리에 그쳤다면서요? 예, 내수 침체에 한파까지 겹치면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신용카드 국내 수익인액은 2011년 12월보다 7.1% 늘어나는 데 그쳐서 금융위기 충격이 극에 달한 2009년 초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둔화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탄절과 연말 연시 대목으로 12월은 소비가 가장 왕성한 시기인데요. 이렇게 카드 사용액 증가폭이 둔화된 것은 내수 침체가 장기화한 데다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외출을 자제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올해 1월 1일부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졌는데요. 때문에 지난달 주택거래가 반짝 늘었다고 하죠. 얼마큼 증가했습니까? 예, 취득세 감면 막달 효과로 지난달 주택거래량이 1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10만 8천 건으로 전월 대비 약 50%, 전년 동월 대비에 대해서는 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전반적인 주택경기 침체 속에 지난 한 해 주택 거래량은 약 73만 5천 건으로 2011년에 비해서는 25%나 감소했습니다. 네, 이슈의 뉴스쇼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